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에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뇌물공천 특검 회피는 이번 지방선거도 뇌물공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과 노동신문 개방 등 대북 관련 현안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7선 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과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향년 73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추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인이 1970년대와 80년대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당을 이끌어줬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어 고인의 확고한 소신과 시대를 꿰뚫는 해안은 후배 정치인에게 큰 귀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늘 당당하던 그의 모습이 오늘은 너무 그립습니다.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고인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와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장례 기간 중 상주 역할을 하며 빈소를 지킬 예정입니다. 각 시도당의 빈소 설치를 지시한 정 대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정쟁적 발언과 현수막 게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천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보복인사로 검찰 조직을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뇌물과 인맥으로 움직였다는 물증이 나왔다면서 부패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지만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한없이 느리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쌍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사이 전재수 전 장관은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검은 돈 정치를 배격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쌍특검 수용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고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까지 좌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항소 포기에 침묵했던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여권은 가전 꼼수로 쌍특검을 회피하면서 뒤에서는 보복 인사로 검찰 조직을 길들여서 야당 탄압의 새로운 칼로 써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입원한 지 나흘 만에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분한 휴식과 추가 통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엄중한 정국을 고려해 조속하게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실패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인사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넘지 못하면서 지명 28일 만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이 후보자가 낙마한 겁니다. 민주당은 아쉽지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 이후 심화된 사회 갈등 속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 인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물꼬를 트려 했던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질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예산을 맡기려 했던 인사 취지 자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의 폭을 넓히는 청와대의 통합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피력하신 통합의 정신,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통합의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인사검증 실패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실패의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라인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농락에 눈이 멀어서 국정 공백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부실 검증에 관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 전환도 요구합니다. 또한 장남의 이른바 위장미혼 청약 의혹과 특혜 입학 논란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올해 6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부터 살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한 50% 기준에 미치지 못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균 인구수 기준이 아니라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3배, 3배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최소 선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한은 충족시키지만 또 상한이 초과하는 또 선거가 발생하는 그런. 또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선거구 획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남이 약 180만, 광주가 140만, 인구는 이 정도 차이인데 광역의원 수가 전남은 61명, 광주는 23명에서 인구 대표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시민의 그런 그 선거권과 평등권을 또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야당은 선관위의 사전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상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법률을 어기고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유가 공정성보다는 지금 총장님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이 공정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인 한 명이 사전투표용지에 일일이 날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렵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팩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청와대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한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지난 주말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자진 사퇴의 가능성도 점쳐지긴 했는데 먼저 지명 철회 결정을 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이 야권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이후 이 여권 일부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꽤 전달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후보자가 억울하다며 이 끝까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버텼고 그래서 이 어렵게 두 번째 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되레 의혹들은 그 사이에 더 불거진 겁니다. 그 사이에도 이 영종도 땅 투기 의혹과 또 장남 특혜 입학 의혹 등 하루에 하나씩 의혹이 나오는 111 의혹이 쏟아졌었죠. 네. 특히 강남 아파트 청약 당시에 혼인한 아들의 이름이 가족과 함께 올라간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이 부부관계가 파탄날 것 같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결국 청와대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결정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인사청문회로 이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청와대는 사실 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원했지만 이 후보자가 억울하다는 의견을 끝까지 피력했고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청와대는 다만 이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명 철회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해운 실패는 곧 민주당의 실패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인사 검증 라인의 전면 교체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중용했던 인사를 왜 이제 와서 비난하느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펴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명 철회가 이 불통 인사가 자초한 사필 규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통합을 명분으로 이 야권의 분열을 노렸지만 또 다른 범죄자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려 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청와대의 결정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였다라고 치켜세우면서 논란을 이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후보자는 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까지 지내고 최고위원까지 역임하며 야권이 키운 인물이라는 점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후보자의 인성이나 도덕적인 문제는 국민의힘과 함께했던 긴 세월 동안 검증됐어야 할 사안이지 이제 와서 현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전국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여권의 인사 책임론과 야권의 과거 전력론이 맞붙는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전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기획예산처 차기 장관 인선에 대한 여권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향후 인선과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적지 않은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가 이제 점차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주요 격전지의 유력 후보군들이 선거 캠프를 이제 꾸리면서 본격적인 새 대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아니긴 한데 소규모 선거 캠프로 지금 대비에 벌써 나섰다고요?
네, 각 지역별로 이 선거관리위원회도요, 도지사나 시장 또 교육감 출마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열고 있는 등 이 정치권이 빠르게 이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미 들은 걸로는 캠프를 꾸렸다거나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멤버로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그렇게 몸을 풀고 있는 예비 후보군이 사실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여의도나 이 출마 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소규모로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책 포럼이나 또 북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의 출정식을 치르는 등 새 가시도 한창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캠프 구성 면에서는 과거와 달리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팀이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더 선호하는 등 이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스마트 캠프 구성도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여야가 지역별로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룰 세팅이 마무리가 되면 캠프 간의 이 정보전과 인재 영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그럴 전망입니다. 네, 어제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고, 영호남을 중심으로 중진 국회의원들의 지자체장으로의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국민의힘에서요, 출마 선언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구가 바로 이 대구시장입니다. 어제 6선의 주호영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추경호, 윤재욱, 또 최은석, 유영아 의원까지 대구에서만 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5명이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 광주시장 출마 후보자로 현역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서 재선의 민영배, 또 초선의 정준호 의원이 나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전남지사 후보군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지사와 4선의 이계호, 또 3선의 신정훈, 또 재선의 주철현 의원 등이 이 물망이 거론되는 등 이 텃밭에서 집안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지자체장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국회의원과는 또 다른 이 정치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심의권을 갖는다면 지자체장은 수조 원의 예산과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수천 명의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정책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격전지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텃밭 지역의 지자체장에 더 경쟁이 쏠리는 분위기가 더 심한 상황인데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최근에 이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이 현재 시점에서 초대 통합단체장이 되면 메가시티의 주인공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출마 후보자들 모두 이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3일이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 뒤로 4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선 2월 3일 예비자 후보 등록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의권보다는 집행권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 지자체장들의 출마 동기부여.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성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 의장은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의회 외교를 펼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공식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싱가포르에선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엠팽 의장을 잇따라 만나 원자력과 인프라 사업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싱 FTA 20주년을 맞아 FTA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대한 싱가포르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아 의장의 지역구인 브레들 하이츠 지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치원과 노인 돌봄센터를 둘러보면서 고령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는 이 커뮤니티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인도네시아로 향한 우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선진국 도약 과정에서 한국이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의회가 더 협력하고 더 자주 만나면서 더 큰 번영과 변화의 결실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진행해온 방산 협력을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고, 푸안 의장도 방산 협의가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우 의장은 다음 날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병문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순방 일정으로 단식 현장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장 대표의 쾌유와 여야 간 대화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이 대형 사업체의 세금 회피 실태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상속세 136억 원이 영원으로 처리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처럼 대규모 사업체가 상속세와 법인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의 쪼개기와 가족법인 활용 등 중소기업 지원법을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평등권, 재판 청구권, 그리고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헌성을 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향후 개헌 논의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0년이 됐는데 법 개정이 방치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와 중요한 입법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그리고 여야 대표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국회 주요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방송작가를 각각 2월과 5월경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입법조사처 연구관, 국회기록원, 기록연구사 등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어통역사와 방송작가 신규 채용은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프리랜서 고용 개선 간담회를 거쳐 직접 고용이 결정됐습니다. 각 채용별 시험 공고는 국회 채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신의 한수 대 자충수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무리하게 합당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합당 제안이 지선 승리를 위한 거냐 아니면 8월 전대를 위한 거냐. 지선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의 노임인 더민초는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이라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선 무난한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습니다. 선거 앞두고 왜 같이 가려면서 분리돼서 해요? 그것보다는 통합해서 좋은 사람 공천해가지고 승리의 길로 가야지. 저는 뭐 통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해요. 그렇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도 원칙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당규에 따라 차분하게 합당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당 제한 시점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논의해야만 한다면서 정 대표 제안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흡수 합당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론이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당의 정체성을 융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과 어떤 경우에서도 독자적이고 정치적인 DNA를 보존하겠다는 혁신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팽팽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혁신당과의 합당 성사 여부가 정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크게 좌우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합당 제안이 범여권의 권력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제명 위기입니다.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가 다시 국민의힘 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은 지난 23일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죠. 한 전 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논의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징계권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표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오히려 역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위 말하는 원조 배신자라고 불렸던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경기도지사 공천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라고 왜 보궐선거 못 나갑니까? 필요하면 나가야죠. 한 전 대표 측도 본격적으로 활동 재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지지자들의 집회를 조명하면서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세를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따라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하지 않고 뭐 집회를 하시고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선당 부사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당이 다시 단식 이전의 분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최고위에서 하루빨리 결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제명 위기에 올라선 한 전 대표 운명이 과연 결론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여당의 정보통신망법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관련해서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서 쌍특검 즉각 수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금주 중에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장동혁 대표 단식의 성과와 향후 투쟁 방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단식,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병원에서도 복귀 시점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좀 위험한 단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후유증이라든가 이걸 잘 아는데 대표로서야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당의 힘의 구심을 다시 모으겠다는 이런 의사가 강한 것 같습니다만 제 역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 대표가 다시 단식의 그 목적은
이른바 쌍특검을 저희들이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색이 그런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단식으로서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저히 그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어서 계속 저희들은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서 관철하고자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우리 당의 구심력이 당의 결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쌍특검을 향한 저희 당의 결집력 이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모아서 추진 동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니 뭐 시의원 공천의 매덕, 구의원 공천은 몇 천만 원, 그리고 구의원 당선되고 나면은 그 무슨 업무 추진비 카드를 그 국회의원 가족에게 상납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든 야든 이런 문제는 정말 발본색원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검을 특별 검사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경찰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검사를 위한 관철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당대표 단식을 이어받아서 계속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꺼낸 조국혁신당의 합당 카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쌍특검 회피를 위한 뒷거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만약에 합당이 성사가 된다면 보수 진영 역시 연대 압박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여권발 정계 개편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당대표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에 대한 반발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또 이렇게 오랜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원래 민주당 계열 쪽 정당들이 이렇게 좀 뭐랍니까 분열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갈등도 많고 보수 정당들은 오히려 단합을 해서 너무 서로 단합하다 보니까 내부에 잘못된 거 그걸 비판하고 그래서 작은 부피도 뚫어내리는 노력이 오히려 없어서 부패로 망한다 이런 너무 단기를 잘해서 부패로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만 원래 보수 정당은 단결 또 힘을 합쳐서 뭘 한다는 이런 데 대한 것을 그 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또 딱 강한 당내 개혁을 발판으로 그 개혁의 발판을 위해서 힘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민주당발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국회에서 석수도 월등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향후 선거에서 다시 구심점을 찾고 균형을 찾도록 그런 힘을 모아야 된다는 당위적인 지상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미 국무부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는데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2월 달에 사실은 정광석화처럼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법안 개정안이 논의될 때부터 우리 국내의 시민단체들, 특히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또 언론단체들, 특히 언론노조들도 반대를 했고요. 국내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곳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공개 질의를 하면서 이 법이 만약 그렇게 개정되었을 때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국제사회의 반응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나 국내사회나 이 민주주의란 것은 언론의 자유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란 것은 결국 언론 자유와 또 사법의 독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이 큰 상황이죠. 그 IPI 국제언론협회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 또 유엔에서도 곧 아마 지난 4년 전에 전례를 비춰보자면은 곧 아마 여기에 대한 상당히 우려 사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요지는 이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징벌적 손배소 지금 우리나라는 이른바 허위조작 뉴스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람을 인신구속할 수 있는 그런 형법적인 징벌도 있고
또 민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실제 손해보다 5배 더 많은 방식으로 만약의 경우에 정말 그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또는 언론사나 또는 자유시민에 대해서 재산을 정말 회사를 파산시킬 정도로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가산을 정말 파산시킬 정도로 그런 징벌을 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이걸 이제 언론학자들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칠링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위축 효과. 어떤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이거 너 징벌적 손배수 5배를 가지고서 너 한번 징계하겠다, 너 그들 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져다 줄 억압 효과, 언론 자유의 억압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허위 조작 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 법을 통해서 허위 조작 뉴스라는 것을 자의적 검열기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적 언론 자유의 표준에 맞지 않은 그 언론 자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위축될 수 있고 침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지금 그런 어떤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 우려는 계속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연말에 정말 우리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지금 또 새해 들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인 그 우려로 그래서 개정 논의에 저희 당론은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서 실제로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절하게 고쳐지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과도한 처벌과 또 자의적 검열기구로 언론 자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삭제하는 이런 개정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통일교 특검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치 전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침투 무인기와 노동신문 개방을 놓고도 공방이 거센데요. 여야 현안과 정보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이후에 국민의힘이 쌍특검 관철을 위한 이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고 우선 그 통일교 특검부터 보면 쟁점은 신천지를 이 특검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이제 여야 간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도 입장을 내셨는데 신천지를 포함하지 않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지 민주당의 그 입장은 단호한 겁니까?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호합니다. 그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종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네. 사실은 그것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긴 시간 동안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고 종교가 자기의 생존 그리고 종교의 포교를 위해서 정치를 이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 권력에 직접 개입해서 정치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의 불법적인 그 활동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단속과 그리고 제약들을 가했을 때 신천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집단 입당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의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는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물증도 없는 일이지만 네. 신천지와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많은 물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한 것은 지금의 저희 정당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굉장히 큰 중죄에 해당되는데 네. 이건 실질적으로 증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일부 인사가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만을 진행하겠다. 그것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검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무의진할 때 보완적 수사로 특검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만 맡겨보는 것인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들을 가지고 특검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특검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교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천지가 반드시 이 특검에 들어가서 네. 통일교, 신천지 등 각 종교단체들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의도다. 그것으로 위해서 신천지가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천헌금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기회에 깨끗이 털고 가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어떤 범죄도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불과 밝혀진 지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고요. 처음에 김경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바로 이제 뭐 여행을 갔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경찰에서 부르기 전에 간 거죠. 네. 경찰이 부르니까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여러 번의 경찰 출두를 통했고 또 김병기 대표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제와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불충분할 때는 특검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 참사다라면서 이 검증 실패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와대로서는 이 통합 인사 무산에 그런 좀 부담을 좀 느끼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행정부의 네. 성공을 위해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 그것은 통합 인사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좀 무산됐습니다. 이유인즉은 아시다시피 이해훈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도덕성의 결함,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이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의 문제라고 보면 저는 이런 이해훈 후보자가 3선 의원이고 5번의 공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검증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네. 실제로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검증 업무를 해봤는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당에서 검증받은 사람들은 일단 그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를 가지고 검증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됐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접으셨는데 저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보수 인사들도 이 행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당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갑작스러운 그 합당 제안으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들은 85% 찬성으로 나타났고 2월 2일부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합당 제안 1인 1표제 의원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포괄적인 통치하에서 저희들이 2024년에 있었던 22대 총선을 같이 뚫고 나왔고 조국 혁신당 그 당시에 비례정당의 형태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총선에 기여했습니다. 25년도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후보 전술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보면 지방선거는 후보 전술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앞에 양당이 합당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왔던 내란이라고 하는 흉폭한 공안 통치 그리고 검찰 통치를 종결시키는 의미에서도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가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게 일부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에 대한 당원들과 의원님들의 반발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의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 관련돼서 이제 1인 1표제 표결도 남아 있는데요. 네. 두 가지 과제 전부 다 당원들의 투표, 의사 표현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고 중앙위원회 표결로서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이 지금 활동 중인 정보위에도 쟁점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현재 군경 TF가 북한 침투 무인과 관련해서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조사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국군정보사령부 연관선을 언급하면서 더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에서 무엇을 정확히 밝히면 좋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분단 국가에서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에서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그 뒤에 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것이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9월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아시겠지만 내란이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 기관들도 다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가 내란에 관여돼 있었는데 그 정보사령부의 수장은 그 당시에 문상호 사령관은 구속 중에 있었고 주의부가 없는 상태에서 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9월 달에 무인기를 다시 북에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수사하고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내 기강이 쓸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큰 리스크들이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란이 완전히 정리되는 과정에서 군의 이탈도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탈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노동신문 개방 그리고 북한산 농산물 수입 재개를 놓고도 공방이 뜨겁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북한 선전물에 어떻게 국민을 노출시킬 수가 있느냐, 또 북한 농산물 수입은 이게 바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십니까? 공세입니다. 저희가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북한을 저희가 뛰어넘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경제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비대칭 무기인 핵은 존재합니다만 재래식 무기에서 저희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무장 상태에서도 저는 절대 북에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국민들이 읽는다고 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할 국민들이 저는 있을까 싶습니다. 표현하자면 구글 어스와 같은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세계에 못 가보는 곳이 없이 지도를 보는데 노동신문이라는 것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웹상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야말로 북한 사회가 남측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는 했었죠.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게 일정하게 유엔의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을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들이 못 들어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점을 계산해서 제도의 정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의 정비 정도로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 개선이 될 시점에 사실 저희가 농산물이 굉장히 좀 일정하게 해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장점이 있는 것이 있고 제가 꼭 필요한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천안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는 좀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서 방첩사도 49년 만에 해체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안보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 일부 폐지하는 전부 폐지하는 이런 논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뭐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안에 충분히 처벌할 규정들이 있고요. 다만 예전에 저희가 형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직후 건국 초창기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것인데 그 법이 형법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고 일부 군사정권, 일부 독재정권 하에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동칭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상징성에서라도 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특히 안보와 관련된 위해 사범이 있다고 하면 형법을 더 강화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간첩죄를 더 확대 적용하는 문제들이 형법상에 더 포함된다면 굳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첩사 얘기하셨는데 네. 구조개혁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첩사나든지 정보기관들이 방첩사도 군의 정보기관이거든요. 실제로 권력자에 의해서 무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보기관들이 활용되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내란 사건에 국정원이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정보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의지가 더 이상 구현되지 않도록 저는 방첩사의 개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2개가 있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한 짧게. 1분 정도씩 네. 짧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양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네. 하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물로 그동안 이제 접근이 어려웠던 고봉산 정상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과정도 좀 들어볼까요? 국가안보시설로 고봉산이라는 산이 일산이 하나의 산입니다. 그 한강 하구의 평야에 하나의 산인데 그게 고봉산인데 200m밖에 되지 않지만 일산 주민들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산인데 그 산 정상에 철탑이 있습니다. 안보시설로 있었는데 그 철탑을 둘러싸고 54년 동안 거기에 저희 주민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정상을 오르지 못한 아주 낮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이번에 국가안보기구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어도 그러면 철탑을 해체하지는 않지만 철탑을 시설을 관련된 시설을 지중화하고 그것을 공원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유일한 산지 일산인 고봉산을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준비 잘해서 내년에 햇맞이 행사는 고봉산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좋겠네요.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희소식입니다. 그 밖에도 뭐 고양 지역 현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정보위뿐 아니라 문체위 운영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올해 뭐 뭔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화의 힘이 워낙 큽니다. 문화는 문화 자체의 역량도 있지만 산업으로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뭐 100조 이상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300조 시대를 만들고 50조 이상의 수출액을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큰 포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문체위에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야 현안과 정보위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파워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